중견 남성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질환의 원인과 그 증상들을 점검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킬 방법들을 박재영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흔히 비뇨의학과는요, 남성 질환을 진료하는 과다, 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비뇨의학과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같이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고 흘러나가고 저장되는 그 기관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에 발생한 질환들을 다루는 과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남성 생식기에 발생한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지금 저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남자만 가는 과냐, 여자는 네. 가는 과가 아니냐는 질문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다 소변을 만드는 기관, 뭐 요관, 요도, 방광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발생한 질환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를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중년 여성들이 이제 잘 생기는 걸로, 네. 소변 볼 때 뭐 아프다,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방광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정상 분만을, 질식 분만을 하는 경우들에는 또 그 나이가 들고 나서 요실금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신장결석, 요관결석, 암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생기니까 내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실금도 산부인과가 아니라 비뇨기과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산부인과는 네. 상과는 애 받는 곳이고, 맞습니다. 부인과는 이제 부인계 쪽 질환을 보는 거라, 네. 소변이 새는 거는 방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전립선 질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립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인지부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직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기능은 정자를 보호하는 그런 성분들을 분비를 하게 되고, 정자의 운동성이나 영양을 공급하는 남성의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전이 앞전자고 립이 설립자예요. 앞에 서 있다. 어디 앞에 서 있냐? 방광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방광 앞에 서 있음으로써 그 요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프로스테이트, 우리말로는 전립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꼽히는 게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남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이들 겪는 질환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왜 발병을 하는 걸까요? 아까 이제 요 화면 나오기 전에 모식도 같은 데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전립선이 네. 좀 커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었고요.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이전에 젊었을 때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요도 주변에 전립선 이행대 부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커짐으로써 전립선 요도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방광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전립선이고, 그 전립선의 요도 주변에 있는 이행대 부위가 커지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게 되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남성 호르몬 중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네.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또는 이제 약자로 DHT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이, 이 성분이 전립선의 크기를 또 크게 만들게 되겠고요. 또 생활 습관 관련해서 비만, 당뇨, 고혈압, 운동 부족 같은 것들도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은 어떻게 발견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만한 이런 느낌, 몸에서 주는 이런 신호가 혹시 있을까요? 모든 병이
다 뭐 내가 어떤 병이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의 어떤 몸의 이상, 저희들은 그걸 이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배뇨 증상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소변이 가늘어지고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네. 힘을 줘야지 소변이 나오는 거. 또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거나 밤에 계속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그렇지 네. 말고 중간에 이제 깨서 소변을 보는 야뇨 이런 것들이 배뇨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나타난 즉시 병원을 가게 되면 일단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병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들이 먼저 병원이나 의원을 오게 되면 네. 저희들이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설문지라고 영어로는 IPSS라고 하는데요. 한 장짜리 설문지인데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네. 경증, 중등도, 중증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먼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네.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리터를 하루에 마신다. 5리터씩이나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수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이 성분들이 다 소변량을 많아지게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외에 또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배뇨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활습관 교정을 권고를 해드리고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쓸 수 있는 약재로는 소변이 잘 나오게 만드는 알파 차단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광 입구 부분의 긴장도를 좀 완화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약을 복용한 지 며칠 이내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부작용으로는 이게 이제 교감신경계 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아까 남성 호르몬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크게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전립선 크기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전립선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소변이 이제 자주 마렵거나 급하거나 하는 그런 방광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네. 항콜린제, 베타3 작용제 등들의 약제들을 적절히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약물 치료 방법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전립선 비대증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번 발생하고 나면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재발이라는 용어 단어를 쓰기보다는 증상이 이제 생기면은 계속 생기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질수록 DHT 수치가 올라갈수록 전립선이 커지니까 전립선이 커져서 전립선 요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시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뭐 계속 있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전립선 요도가 넓어지거나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은 다시 안 좋아지니까 재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재발이 아니고 약이 먹어서 좋아진 게 약을 안 먹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건가요?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또 어떤 환자분들은 이거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네네.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잘 쓰는 설명 방법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뭐 50년을 썼다고 제 눈이 좋아진다고는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설명을 드려요. 안경 벗으면 다시 안 보이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약물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흔한 암으로 알려진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립선 비대증과 이 전조 증상이 좀 유사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전립선 이행대 부위가 커지면서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고 네. 전립선의 암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암은 이제 세포가 원래 때가 되면은 저절로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거를 특징으로 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예,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주변부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제가 아까 이행대 부위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행대 부위는 전립선의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부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전립선 암이 주변부에 발생을 하게 돼서 전립선이 커지면 그것도 결국 배뇨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뇨 장애로 나타나는 거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동일하죠. 네. 하지만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지 전립선 암인지는 몇 가지 검사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겠고 화면에서 나오는데 비대증은 양성 질환, 암이 아니란 얘기고 네. 전립선 암은 암이겠죠. 원인 아까 전립선 비대증 설명드렸고 암의 원인은 사실 뭐 알 수 없는 거죠. 유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진행 속도는 비대증은 뭐 양성 질환이니까 느리고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전립선 암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암이기 때문에 딴 데 원격 전이가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증상은 유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 외에도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암은 암에 대한 치료들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 치료하든지 요즘 뭐 그러니까 암이 고악성도, 고위험도가 아닌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피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전립선 암의 2명 중 1명은요, 진행 뒤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의심 증상은 또 어떤 게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증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배뇨장애, 배뇨 증상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립선 주변부에 암이 발생을 하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서구에서는 전립선암의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로 상당히 발생률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중년 남성의 발생률 1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이내로. 네. 그렇게 이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 검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피 검사를 해서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SA라고 하거든요. 이 검사를 해서 전립선 암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 암 검진 사업에 여성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게 2개씩이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흔한 전립선암에 대한 이 PSA 검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암 검진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항목 학회에서는 자체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알아서 검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피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지 않고 비용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빌어서 PSA 검사는 50세 이상에서는 꼭 해야 된다. 필수다. 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50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족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큰아버지가 전립선암이다. 그런 경우에는 45세 이상부터 하라라고 돼 있고 또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상부터 피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PSA 검사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립선 염증으로 인한 전립선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면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고 그런 세균성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또는 증상이 발현되는 그 정도에 따라
급격하게 발생하는 걸 급성 전립선염 또는 서서히 증상이 안 좋아지는 거를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세균성 전립선염의 원인균으로는 네. 대장균, 프로테우스, 클렙시엘라 등의 장내 세균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성행위를 하면서 옮게 되는 그런 클라미디아, 임질균 등의 성병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감염 경로는 요도나 방광에서 이제 전립선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원인으로는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통증이 이제 주된 이상인데 증상인데 이런 과도한 회음부의 긴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면역계통의 이상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되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겠습니다. 좌식 생활도 혹시 좀 문제가 되나요, 교수님? 오래 앉아 있고 그런 것들이 회음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는 것도 안 좋겠죠? 소변을 오래 참는 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네. 벌써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올 여름은 예년보다 굉장히 덥고 또 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염이 특히 여름에 발병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름에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게 되면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카페인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뭐 덥다고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소변량을 늘리는 것들이고 저쪽에 안 좋은 상황에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전립선을 지나서 이제 소변이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기 힘들고 그러면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이 자꾸 그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증상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외부 활동을 덜하고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음부 쪽이 압박이 되면서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서 증상 악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여름철하고 전립선염 증상하고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염은 또 재발이 잦아서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통증을 일으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도 하는데요. 치료하면 이게 즉시 개선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원인은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세균 감염인 경우에는 세균을 죽이는 게 항생제거든요. 아. 그래서 맞는 항생제를 쓴다면 네. 그 세균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전립선염이라면 그 약을 쓰면 이제 금방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치료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원인이 있지 않고 뭐 과도한 긴장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내시기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계속 하시고 안 좋다고 했던 것들은 피해라. 예를 들어 뭐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면 커피 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제라든지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알파 차단제, 뭐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거론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좌욕이나 스트레스 관리, 운동, 적절한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러닝이 효과적이라고 그랬던 환자분들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립선 염증 완화와 또 이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마사지가 효과가 있는 건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받은 온몸에 받는 그런 마사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마 전립선 마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립선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앞쪽에 있는 전립선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마사지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립선 염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부인 거고 이거를 뭐 개인이 한다든지 그러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 특히 급성 전립선염이 있을 때 이렇게 전립선을 건드리게 되면 네. 열이 더 오른다든지 감염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요, 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봅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암이 될 수 있다. 정답은요? X입니다. 아니다. 예. 네. 왜냐하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립선 암은
암세포가 생겨서 된 것이고 비대증이나 염은 그 전립선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단순히 커졌다고 아니면 염증이 있다고 해서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립선 건강, 가족력과 관련이 깊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O가 되겠고요. 관련이 있군요. 네, 제가 전립선 암 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족력. 예, 아버지가 암인 경우에는 네. 45세 이상부터 검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도 제 또래 친구들한테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네. 계속 이거 검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럼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전립선염, 여성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정답은요? 잘못 들었 정답은? O입니다. O. 아, 예. 전염이 될 수 놓을 있다. 예, 네. 예. 세균성 전립선염 중에 아까 이제 성병균이 원인이 될 수 네.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병균은 이제 성행위를 할 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성행위를 하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전거 타기 전립선 건강에 해롭다. 정답은요? 그거는 세모라고 말씀을 그럴 수도 드리고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이유는요? 그 시간이 오래 되면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그렇지 않고 뭐 30분,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시간이라면 오히려 전신의 컨디션을 더 좋게 해서 증상을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O라고 얘기하기도 X라고 얘기해도 조금 애매해서 애매하다.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요? 예, 이거 세모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설명 많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네. 뭐나 머리 빠지는데 맞아요. 뭐 약 좀 달라. 제가 이제 그 전문이라고. 하지만 뭐 약은 저도 다 약국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사는데요.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남성형 탈모라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있는 탈모. 대표적으로 브루스 윌리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가 이제 M자형 남성형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썼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쓰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 차단시켜서 그 머리가 빠지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머리 빠지는 게 다른 두피 건강의 문제라든지 모발 자체, 모낭 자체의 문제라면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전립선 안 좋으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 좋다. 정답은요? 이건 O라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좋군요. 서서 보는 것보다 네. 앉아서 아랫배에 좀 힘을 빼고 그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아랫배에 이제 방광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눌러주게 되면 저희들이 소변을 보는 게 방광이 수축을 해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방광의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고 방광의 수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보통 이제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의 힘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빼고 눌러주게 되면 그 복압에 힘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복압에 힘을 주게 되면은 탈장 등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앉아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립선 질환 시 냉찜질이 좋다. 정답은요? 요건 X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혈액 순환이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혈액 순환을 좋게 하려면은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잘 가는 게 증상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먼저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다른 건강에도 마찬가지인데 술 많이 마시는 거 그런 것들이 네. 안 좋겠죠. 소변량을 늘리게 되고 카페인 섭취 이런 것들이 소변량을 늘리니까 네. 너무 커피 많이 마신다면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거, 뭐 조깅, 러닝 같은 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변비가 또 배뇨 장애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변비도 역시 채소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신체 활동을 늘린다든지 함으로써 이제 피할 수가 있겠고 과도한 성생활 또는 무사정을 그러니까 너무 사정을 하지 않고 오래 있는 것 역시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한 수면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데 아무래도 운동만 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전립선 건강에 좋은 운동과 함께 이런 바른 운동, 자세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음부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케겔 운동이 네네. 또 배뇨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음부 근육을 이렇게 좀 수축을 했다가 이제 풀어주는 것들을 네네. 이제 해주는 건데 좀 자세한 방법은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보면서 시간 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 몸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 그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뭐 3회 이상이 좋다, 5회 이상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스쿼트나 브릿지 같은 그런 스트레칭, 요가, 복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규칙적으로 골고루 다 먹는 게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전립선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좋은 음식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요즘은 사실 이제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과다이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했다고 걸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네. 피해야 될 음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같은 것들이 피하면 좋겠고요. 네. 가공육, 튀긴 음식, 아니면 소금, 설탕 이런 것들 역시 이제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음 또 카페인 많이 드는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든지 좀 적정한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금연과 금죽, 또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 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가꿔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재영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